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사람한테 큰 배신을 당하고 지금은 사랑하는 나머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족한텐 큰 아픔이 참 많았는데요. 그걸 다 알고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제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다 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인간이 또 그 기억을 깨워주길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구두쇠 중에 구두쇠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빵꾸난 양말을 기워서 신는 건 기본이고 별명이 단벌 신사일 정도로 옷도 안 사 입으셨어요. 게다가 웬만한 거린 다 걸어 다니셨는데 하루는 어디서 자전거를 한 대 얻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 자전거는 어디서 났어요? 새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누가 쓰레기장에 버려놨길래 가져왔지. 아유, 이거 조그만 손 보면 더 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멀쩡한 걸 왜 버렸나 몰라. 아빤 누가 버린 자전거도 고쳐다가 쓰시고 정말 10원 한 장도 낭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검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전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대학생 때 직장인이던 언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저랑 여동생한테 용돈도 자주 주시더라고요. 언닌 형부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둘이 그렇게 금슬이 좋더라고요. 아유, 둘이 신혼부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찰싹 붙어서 다녀. 맨날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니까 아주 부러워 죽겠네. 왜? 부러우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결혼하면 되지. 그리고 신혼부부만 팔짱 끼고 다니라는 법 있어? 부부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이렇게 사이 좋은 게 행복한 거야. 둘이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만약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서도 부부였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형부는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언니한테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늘 언니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언니와 형부가 집에 와서 하루 잤는데 언니가 감기에 걸렸는지 아침부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그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부엌에 와서는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집에 꿀 있나요? 저희 집사람이 아까부터 자꾸 기침을 하는데 꿀물이라도 따뜻하게 타줘야 될 것 같아서요. 아유,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약하게 안 키웠는데 자네랑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공주 대접 받는구만. 제가 이제 남편이자 보호자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나저나 장모님도 아프시면 안 되니까 감기 안 걸리게 늘 조심하세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잘 지내는 언니와 형부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엔 형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직장 후배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후배 이름은 공민이었는데 일하는 센스가 좀 없다 보니까 상사들한테 많이 혼나는 거예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미니 씨, 회사에서 맨날 혼나기만 하니까 힘들지? 내가 보니까 미니 씨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약간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선 뭐든지 알려줄게. 정말요?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저 안 그래도 일 못한다고 맨날 구박받는 거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 후 미니는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절 잘 따르는 미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직장 선후배가 아니라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주말엔 가끔씩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친한 동생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저희 집안엔 제가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밝게 웃던 형부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말수도 없어진 게 너무 이상해서 저희 아빠가 형부한테 왜 그러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네, 요즘에 무슨 일 있나? 예전엔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요즘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지 몸이 좀 피곤하네요. 진짜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이상해서 언니한테도 물어봤는데 언니도 형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선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해? 최서방이, 최서방이. 우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언니 때문에 놀라서 다 같이 올라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에 저희 형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부가 언니 몰래 대출이랑 사채랑 이것저것 끌어다가 주식을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나 봐요. 그런데 그 착한 형부는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주식 때문에 빚이 왕창 생겼어도 그렇지 형부가 저희 언니랑 조카를 놔두고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언닌 하루가 멀다 하기 울다가 실신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도 데려가.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놈의 빚 나랑 같이 갚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고. 저랑 저희 가족이 언니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워낙에 사이가 좋던 부부라 이런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전 언니의 고통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언니 뒤에서 묵묵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느꼈던 마음의 고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나 봐요. 형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안 돼서 저희 언니도 유서를 쓰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희 가족 모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항상 강인하던 저희 아빠가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이고, 이 못난 거사.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가족들을 다 버리고 최서방을 따라 가버릴 수가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던 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저 역시도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은 아예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제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니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조카가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여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밤낮으로 바쁘신 바람에 그나마 집에서 출퇴근하던 제가 조카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조카 나이가 5살이었는데 한동안은 매일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이모, 우리 엄마랑 아빠 어디 갔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은데 왜 나 보러 안 오는 거냐고요. 재혁아, 너희 엄마 아빠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너희 엄마 아빠가 가기 전에 이모한테 우리 재혁이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턴 이모만 믿으면 돼. 알았지? 저는 혼자 남겨진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 최대한 많이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쉬는 날엔 조카를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동물원도 가고 밤에 잘 때도 제가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재워줬어요. 조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을 할 때도 제가 대신 갔습니다. 조카가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노래에 맞춰서 친구들과 율동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야, 우리 재혁이 이제 다 컸네. 아까 이모가 보니까 유치원에서 씩씩하게 대답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진짜 잘 놀더라. 당연하죠. 저도 이제 꼬맹이 아니고 형아예요, 형아. 조칸 저한텐 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제가 낳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카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아플 때 약국에 달려가 약도 사다 주고 제가 조카를 챙기느라 남자친구와 자주 못 만나는데도 다 이해를 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자네 또 왔나? 주말인데 이렇게 매번 오는 거 피곤하지 않어? 우리야 자네 오면 재밌고 좋은데 자네가 힘들까봐 그렇지. 에휴, 힘들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어릴 때 두 분 다 병으로 돌아가시고 외삼촌 손에서 컸잖아요. 제가 또 형제가 없다 보니까 외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어머님 댁에 이렇게 올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았던 남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얼른 이 사람과 결혼해서 따뜻한 진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저희 조카가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모, 이모, 그 아저씨랑 결혼하면 이제 나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나 이모랑 헤어지기 싫은데 그냥 나도 데려가면 안 돼요? 내가 이모랑 그 아저씨 말 잘 듣는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네?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조카의 아들처럼 키웠는데 조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조카를 떼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결혼해서 우리 조카도 같이 데리고 살면 안 될까? 나한텐 오빠도 소중하지만 재혁이도 정말 소중하단 말이야. 만약에 오빠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거절을 한다면 파혼을 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 없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조카한텐 꼭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영은이 네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인데 당연히 나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재혁이를 우리가 정식으로 입양하는 게 어때? 우리가 재혁이한테 진짜 부모가 되어주는 거야. 뭐? 입양까지 하자고? 오빠 그게 정말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사실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잃고 외삼촌네 집에서 찬밥 신세 당하면서 진짜 외롭게 자랐거든. 아마 나도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친척이 있었으면 데려가 달라고 매달렸을 거야. 비록 난 그런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재혁이만큼은 상처 안 받고 사랑 듬뿍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혁이한테 그런 부모가 되어주자고. 어? 저는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은 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선뜻 입양까지 하자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부모님도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 손을 잡고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자네, 정말 고맙네. 사실 우리 영은이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재혁인 우리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 우리 재혁이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나이 든 우리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우리 재혁이를 아들로 입양해 주겠다니. 자넨 정말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은인이라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조카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제 명의로 신혼집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재혁이한테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자고 했던 남편이 그 말을 정말로 지키더군요. 이젠 조카에서 아들이 된 재혁이한테 정말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인 저희 아들이랑 운동장에서 공놀이도 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놀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도 금방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아빠, 얼른 일어나 봐요. 밖에 눈 왔어요. 눈이 왔다고요. 아유, 진짜로 눈이 잔뜩 왔네. 그럼 우리 오늘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할까? 아싸! 저 눈사람 진짜 만들고 싶었는데 얼른 나갈래요. 얼른요. 저희 아들은 눈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지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붙잡고 밥부터 먹이느라 혼났습니다. 저희 아들 생일 땐 남편과 같이 케이크를 사서 생일 파티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재혁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아빠 말대로 밥도 골고루 먹고 엄마 말씀도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클 거예요. 그런데 아빠, 내 아빠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예전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서 너무 슬펐는데 이젠 엄마도 생기고 아빠도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앞으로 아빠 말씀 진짜 잘 들을 테니까 아빤 갑자기 없어지면 안 돼요.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우리 재혁이를 두고 어딜 가니? 아빤 항상 우리 재혁이 옆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후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하나 낳고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친자식인 저희 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을 차별도 안 하고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여동생이 저희 남편을 엄청 칭찬하더군요. 진짜 세상에 우리 형부 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솔직히 누가 말 안 하면 재혁이가 형부 자식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직장 후배였던 민이랑도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셋이서 같이 밥도 먹고 남편이 볼링 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셋이서 볼링장에 가기도 했어요. 민이는 저희 남편한테 형부 형부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형부, 지난주에 언니랑 애들이랑 다 같이 나들이 갔다 왔다면서요? 나도 형부랑 언니처럼 남편과 오순도순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왜 맨날 혼자만 밖으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형부처럼 가족이 1순위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미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적반하장으로 미니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난 그냥 언니랑 형부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나한텐 그것도 사치였던 걸까? 결국 민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제가 5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나 지난번에 회사에서 잘린 이후에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
내가 식당이든 청소일이든 뭐든지 해서 이 돈 꼭 갚을게. 역시 나한텐 언니밖에 없는 것 같아. 비록 직장 선후배로 만나긴 했지만 저한테 민희는 정말 친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빌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민희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빌려간 돈을 다 갚긴 갚더라고요. 그렇게 전 민희랑도 잘 지내고 남편과 저희 애들과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빨리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 뽑아주는 데가 없을까?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요즘엔 나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한심하게 느껴져.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잘 안 되는데 40대인 저희 남편이 재취업을 하기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저희 남편이 취업이 안 돼 고생을 하니까 저희 아빠가 남편을 불러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요즘에 일이 그렇게 안 구해진다며? 그럼 차라리 직장 다니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자네 평소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었나?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게 같은 거 차리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저 사실 예전부터 볼링장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워낙에 볼링을 좋아하니까 볼링장 운영만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볼링장 좋지. 그럼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한번 해보게. 자네가 우리 집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힘들 때 내가 장인으로서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대신에 나 가족끼리도 돈 관계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거 알지?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니까 차용증도 쓰고 나중에 꼭 돈 벌어서 갚게.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고생해서 버신 돈인데 당연히 갚는 게 맞는 거죠. 결국 저희 남편은 여태까지 본인이 모은 돈에다 저희 아빠가 보태주신 돈으로 볼링장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볼링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표정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민희도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볼링장에 와서 엄청 신기해했어요. 역시 우리 형부 진짜 멋있다. 제가 봤을 때 형부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런 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의 볼링장은 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동호회에서도 단체로 볼링을 치러 오고 시설이 깔끔해서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볼링장을 운영한 지 4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느새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다면서 남편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오늘 수학 95점 맞았어요. 지난번엔 70점이었는데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런데 남편은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아들을 한번 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휴, 재혁아, 아빠 피곤하니까 성적 얘긴 다음에 해라. 아빠 지금 네 성적까지 신경 쓸 정신 없어. 그러자 저희 아들이 실망했는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혼자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갔다 오자고 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난 자영업자라서 쉬는 날도 없는 거 몰라? 아니 하루 이틀 정도는 알바생들한테 맡기고 다녀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애들이랑 여행 한번 간 적 없는데 겨우 1박 2일 시간 내는 것도 안 돼? 안 돼.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모르겠지만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1박 2일 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가던가. 예전엔 자기가 먼저 애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귀찮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제 일상을 궁금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금방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간식거리를 사들고 남편이 운영하는 볼링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볼링장에 알바생만 있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바생한테 저희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알바생이 이러더군요.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원래 가끔 이렇게 안 나오세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볼링장에도 없고 도대체 어딜 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유, 나 오늘 볼링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왔어. 당신은 볼링장에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왜 갑자기 오고 그래? 아니, 당신이야말로 모임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당연히 당신이 볼링장에 출근한 줄 알았지. 그나저나 우리 애들이랑 놀러 갈 땐 1박 2일 시간 빼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는 사람이 동호회 모임 갈 땐 볼링장에 하루 출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아이 진짜? 아이 그런 걸 뭘 또 그렇게 따지고 그래. 말이 동호회지 나한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런 걸로 당신한테 잔소리까지 들어야겠어? 예전엔 말 한마디도 자상하게 하던 사람이 이젠 툭 하면 짜증을 내고 저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던 와중 저희 집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주말에 저희 엄마가 잠깐 혼자 마트에 간 사이에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는 것 빼곤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희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게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펑펑 우셨어요. 내가 그때 마트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너희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 떠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니.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눈물 속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 애들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그동안 저희 예뻐해 주신 거 나중에 커서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아직 어른 되려면 몇 년 더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만 충격받아서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저랑 여동생도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아프셨던 분이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건강하셨던 분이 예상치 못하게 떠나시니까 작별 인사도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그렇게 펑펑 우니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달래주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버님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니까 꼭 좋은 곳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만 마시고 아버님 편히 가실 수 있게 기운 좀 내보세요.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울다가 쓰러지시면 아버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너무 우는 바람에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문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쯤 되었을 때라 바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되게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계단 바깥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은 흡연장 쪽이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저희 가족을 위로해주던 남편이 깔깔 웃으면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우리 장인이 엄청 구두쇠라서
젊었을 때부터 돈을 꽤 모았다니까. 어차피 장례식 끝나면 우리 와이프한테 재산 상속될 거니까 내가 그 재산 좀 챙기고 나서 바로 이혼할게. 하여튼 그 노인네 젊을 때 돈 한 푼 안 쓰고 구두쇠처럼 살더니 결국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네. 덕분에 내가 그 돈 만지게 생겼으니 나야 잘 된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휴대폰 속에서 정말 믿지 못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나 안 그래도 직장 잘리고 백수라서 돈도 없었는데 오빠가 오빠네 장인 제사만 가져오면 우리 당분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치? 세상에 휴대폰 너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건 바로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민희였습니다. 전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린 후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당신 민희 걔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도대체 지금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고? 아이 진짜.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뺏어가고 그래? 나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잘못 들은 거 전혀 아니거든. 당신 방금 전에 공민이 걔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우리 아빠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만 빼돌려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나 슬퍼하던 사람이 뒤에선 이딴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야? 아니라니까. 왜 쓸데없이 생사람을 잡고 그래? 생사람을 잡는 건지 아닌진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우리 아빠 마지막 떠나는 길 배웅해드려야 돼서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내는데 당신 절대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당연하고 공민이 걔한테 상간녀 소송해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괜히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 더러운 몸뚱아리 들이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당신은 이제 우리 아빠 사이도 아니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가 평생 구두쇠처럼 살고 열심히 일해서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돈도 좀 많이 모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은 줄 알았던 저희 남편이 제 뒤에서 저런 짓을 벌이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걸로도 모자라 바람 피운 상대가 공민이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맨날 저희 남편한테 형부하고 따르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형부에서 애인이 됐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 가시는 길 배웅은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장례식장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너무 분한 마음에 혼자 얼마나 울분을 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공민이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사실이 들켰다는 걸 저희 남편한테 들었는지 절 보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 배신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형부랑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내가 예전부터 언니랑 형부랑 잘 사는 거 엄청 부러워했던 거 알잖아. 그런데 형부가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니까 나도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 부러웠으면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왜 남의 남편을 건드려서 그딴 짓을 해? 내가 그동안 너랑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그래서 너 이혼했을 때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네가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돈도 빌려줬잖아. 그런데 넌 어떻게 날 이렇게 뒤통수 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나도 처음엔 그냥 설레는 감정에 몇 번 데이트만 해보려고 한 건데 형부랑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사실 나 형부랑 만나면서 얼마 전에 임신까지 했거든. 그래서 형부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했더니 형부가 나랑 내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나 결혼은 한 번 해봤지만 남편한테 사랑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는 거 언니도 알잖아. 그런데 형부가 나랑 우리 아이를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나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언니한테 상처 준 건 정말 미안해. 불쌍한 척 하지 마. 너네들은 바람 피운 걸로도 모자라 우리 아빠 재산까지 노린 인간들이잖아. 너넨 너네가 무슨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아나 본데 그래봤자 너네들은 불륜 커플일 뿐이야. 네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어차피 넌 상간녀라고. 알아?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15년도 넘게 친하게 지냈던 날 배신하고 이딴 짓 한 거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솔직히 마음속으론 머리채를 다 잡아뜯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하고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떡하니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을 다 꺼내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여길 기어들어와? 이 집에 네 집은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넌 날 배신한 그 순간 이 집에서 아웃이야. 내 뒤통수를 치고 공민이 걔랑 바람까지 피운 주제 어디서 또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냐고.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그거 오해야. 내가 무슨 민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오해 좋아하시네. 야, 공민이가 그러는데 너랑 만난 지 1년이나 됐고 뱃속에 네 아이까지 있다더라. 네가 걔한테 뱃속에 있는 아이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책임감 강한 사람이 집에 있는 처자식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내고 남편 짐을 다 싼 뒤에 이삿짐 보관하는 업체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돈은 알아서 내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 후 저희 엄마랑 여동생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했는데 다들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여동생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언니, 그럼 우리 아빠가 그놈 볼링장 차릴 때 빌려준 돈도 얼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딴 놈이 우리 아빠 돈으로 볼링장 차린 것도 괘씸해 죽겠어. 그러니까 소송까지 걸더라도 그 돈 얼른 받아내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얼른 그 돈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평생 동안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모은 돈을 큰맘 먹고 빌려주신 건데 이제 보니 빌려줄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남편이 아빠한테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소송을 거니까 공민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제발 상간녀 소송 좀 취소해주면 안 돼? 언니도 나 백수인 거 알잖아. 나 지금 버는 돈도 없는데 도대체 위자료를 어떻게 내라는 거야? 그러게, 누가 허구한 날 직장에서 잘리래? 내가 솔직히 그동안은 너랑 친해서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나 같아도 너 같은 건 직원으로 안 써. 일머리도 없고 행동도 느려 터졌으면서 노력할 생각도 안 하잖아. 그렇게 돈이 없으면 편한 일만 찾지 말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청소 일이라도 해. 언니, 내가 홀몸도 아니고 임산부인데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나 진짜 위자료 낼 생각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어? 네가 홀몸이든 아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정 그렇게 돈이 없으면 네 애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그 인간이 너랑 네 뱃속에는 네 아이 책임진다고 했다며? 진짜 책임지고 싶으면 네가 내 아들 위자료까지 내주겠지 뭐. 결국 남편이 내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저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공민이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아빠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던 전 남편은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엄마랑 같이 볼링장에 찾아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아내 친한 동생과 바람 피우고 돌아가신 장인의 재산까지 노린 이종현. 이 볼링장 사장 이종현은 장인한테 빌려간 돈을 당장 내놔라. 그러자 그 플랜카드를 본 전 남편이 나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영업 방해를 하고 난리야? 그러게 우리 아빠한테 빌려간 돈을 제때제때 갚았어야지. 우리 아빠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건 네가 우리 집안의 든든한 사위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사위 자격 박탈당했으니 당연히 그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뭘 돌려달라고 그래. 그깟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내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는 거 당신한테 들키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입조심을 못하는 바람에 이 지경 된 거 나도 억울해 죽겠다고. 뭐? 억울해? 지금 진짜 억울한 게 누군데 그래?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뒤에선 더러운 짓거리하고 내 뒤통수까지 때린 게 바로 너잖아. 아이, 뭐 어쩌라고. 아무튼 난 돈 못 주니까 당장 돌아가. 당장 꺼지라니까. 하지만 저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볼링장에 찾아가 전 남편이 플랜카드를 떼면 다시 붙이고 또 떼면 또다시 붙이는 걸 반복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이제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저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놨습니까? 왜 자꾸 저 이렇게 못살게 구시냐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군요. 일부러 보란 듯이 침을 퇴 뱉으시며 전 남편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부모 없이 외톨이처럼 자랐다고 해서 내가 자식으로 생각하고 보듬어 주었더니 니까짓 게 감히 이딴 짓을 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네 놈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인간이야. 앞에선 우리 보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좋다고 그러더니 뒤에선 돌아가신 우리 박간 양반 재산이나 노려? 너 같은 놈이 운영하는 이 볼링장은 언젠가 망할 거야. 아예 폭삭 망해버리라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라고. 저와 엄만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더 볼링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저희 때문에 볼링장에 왔던 손님들도 돌아가고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전 남편이 결국엔 돈을 갚긴 갚더라고요. 전 남편은 돈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돈을 보내면서도 저한테 당당하다는 듯 짜증을 팍팍 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며칠간 볼링장에서 난리를 쳤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거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 소문 때문에 점점 손님이 끊기게 되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볼링장을 폐업하더군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애들이 전 남편보단 저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아빠를 잘 찾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이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쯤 됐을 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축가도 불러주고 여동생한테 축하 인사도 하더라고요. 이모, 결혼하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모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이모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부랑 같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아셨죠? 저희 형부랑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불쌍하게 울던 저희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나중에 눈물을 훌쩍이면서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재혁이가 정말 다 컸구나. 어렸을 때부터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할머니,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야말로 저희 가족들한테 얼마나 감사한데요. 항상 절 사랑으로 품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를 진정한 아들로 맞아준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받은 사랑 다 보답하면서 살 거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 이후에도 정말 의젓하게 동생도 잘 챙기고 가족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모든 걸 잊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 4년쯤 되니까 전 남편이 자꾸 양육비를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재촉하기 위해서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 남편이 불쌍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나 당분간 양육비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요즘에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돈이 있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지. 잔말 말고 밀린 양육비나 보낼 생각해.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 좀 해주라. 사실 몇 달 전에 민희가 애 키우기 힘들다면서 우리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 당신도 알겠지만 나 가족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 애를 맡아서 키워줄 가족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는데 돈 버는 족족 애 키우는 비용으로 다 나가고 볼링장 망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막노동하느라 몸도 아파 죽겠는데 집에 가면 애 보느라 또 쉴 수도 없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당신한테 양육비까지 보내려니까 진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게 누가 그런 짓거리를 하래?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 그리고 내가 딱 이번 달 말까지만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밀린 양육비 당장 입금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사채를 쓰든 뭘 하든 무조건 양육비 입금하라고. 알았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여보. 저는 그놈의 여보 소리도 듣기 싫어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여보인가요? 저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이번 달 말까지 안 보내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저와 저희 아빠한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던 인간을 절대 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전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 인간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할 때만 해도 공민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전 남편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전 여전히 저희 가족들과 하루하루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꼬맹이였던 저희 아들은 이제 곧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훌쩍 커버린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분들 모두 다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거겠죠? 그럼 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고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우리 재혁이 이제 좀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 언니가 세상 떠날 때까지만 해도 5살짜리 어린 아이였는데 참 듬직하게 잘 컸지? 우리 재혁이가 형불 닮아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되게 어른스럽고 의젓하더라고. 언니랑 형부가 재혁을 두고 떠나면서 걱정이 참 많았을 텐데 이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혁인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질 거니까 언니는 그냥 형부랑 같이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언니, 내가 언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다시 웃으면서 만나자. 그때까지 꼭 잘 지내. 알았지?